안녕하세요.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긴 세월 과부로 살아온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 말만 보면 참 박복한 인생이구나 하시겠죠? 실로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낸 뒤 두 자식을 제가 다 건사했으니 일면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막 접어들 무렵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별이라 우리 가족 모두 몸도 마음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35의 나이로 딱 30년 전 친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얘기만으로도 많은 사람은 저를 가엾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죠. 하지만 지금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제 삶은 박복하다는 표현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는 숨이 닿을 때까지, 아니 어쩌면 숨이 닿은 후에도 늘 자식을 염려하고 마음에 품듯 저의 친모는 그 어린 제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셨어요. 제 형제들이 친모의 뜻을 따라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관리해 주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남겨준 돈으로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 잊고 살아왔어요. 그땐 형제들이 저더러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바보라며 혀를 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발지역이 되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생겼죠. 거기다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나왔던 그의 목숨값을 꼭 쥐고 있었던 터라 경제적으로 고난이라고 여길 만큼 힘든 경험은 덜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우기란 너무도 어려웠어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아야 했고, 일을 하면서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며 고군분투했거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큰일 없이 절 덜 고생시키며 잘 자라주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앞가림을 알아서 해주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대학생활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은 것은 물론 첫째인 아들은 수석, 둘째인 딸은 차석으로 졸업까지 했을 정도로요. 그런 아이들이니 결혼하겠다는 말이 어찌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 먼저 시집을 가고 아들은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장가를 갔어요. 비록 딸의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긴 하지만 결혼 후에는 사위와 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딱 저와 사위를 보고 하는 말 같았죠. 그래서 제 아들이 결혼할 때 사위만큼이나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딸 같은 며느리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했거든요. 아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이니까 내가 널 편히 대해도 되겠니? 우리 딸처럼 너도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다 여기며 지내고 싶어.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께서 저를 편히 대해주셔야 저도 마음이 놓이는걸요. 고맙다.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나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내 아들이지만 영 재미도 없고 일밖에 모르지 않니. 그래도 예쁘게 봐주렴. 너처럼 야무진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니 하나 남은 염려까지 다 덜었다. 엄마도 참, 나처럼 재밌는 사람도 없어. 내가 배필을 정말 잘 골랐지? 동생 잘 사는 거 보고 나 혼자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이제 나도 장가가니까 마음 놓고 지내셔. 그래, 이제 엄마도 마음 편히 지낼 거야. 너희 다 가정 꾸려 지내니까 나도 나만 챙기면 되지 않니? 결혼하고 나면 내 집에 자주 올 필요도 없어. 엄마의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하지 마렴. 우리 며느리는 참 뚝 부러지는 아이였기에 현명한 사람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들과 정말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 몸 하나만 잘 건사하며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잘 지내자 싶었던 터라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욕심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시누와 며느리라는 고부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와 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게 예쁘던 며느리와 저도 결국
고부 갈등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요. 제가 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깨어 발단을 만들고 만 거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모르는데 남의 자식 속을 제가 어찌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남의 귀한 자식 제가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딸과 아들 챙기듯 챙겨주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네요. 제 사위가 결혼 기념일 때면 그렇게 저를 신경 썼어요. 한 번은 자기들 결혼 기념일에 제게 한우를 사왔더라고요. 마침 아들네 부부도 제 집에 들른다고 하여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간만에 함께 식사를 나눴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딸네 부부에게 작지만 축하 선물을 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게 내심 부러웠던가 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께서 자식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얼마 전에 기념일이었는데 아가씨랑 서방님은 좋겠어요. 그랬니? 미안하구나. 내가 미처 몰랐어. 매년 이날만 되면 꼭 집에 와서 애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익숙해져서 기억에 남아 처음으로 준비해본 건데 본의 아니게 우리 며느리를 서운하게 해버렸네. 이걸 어쩌면 좋지? 서운하기는요.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일부러 차별하신 것도 아닌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아가씨네와 달리 어머님께 찾아뵙지도 않았는걸요. 며느리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가 딸네 부부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나서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실로 그 후로 왠지 모르게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었던 터라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마침 2달 뒤 며느리의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생일 선물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심 끝에 고른 며느리의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생일 하루 전날 며느리에게 연락해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생일 선물을 받고는 화색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풀어본 선물을 보고는 표정을 확 구겼어요. 인상을 잔뜩 쓴 채 저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머님, 설마 어머님이 쓰시던 걸 포장만 해서 절 주신 건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생일 선물로 쓰던 걸 준다는 거야? 내가 직접 가서 고르고 포장까지 부탁해 구매한 건데 무슨 문제 있니? 어머님, 이거 작년 시즌에 나온 팔찌잖아요. 선물이라면서 유행 다 지난 걸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 내가 워낙 액세서리를 잘 안 해서 말이야. 직원이 추천해주는 것 중 내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걸 골랐는데 팔찌에도 유행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그리고 저 이미 이 팔찌는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2개나 가지고 뭐 하나요? 어머님께서는 센스가 부족한 편이신가 봐요. 이러면 챙겨주고도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실 텐데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참 의외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네. 네가 그 팔찌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성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니? 제 엄마였으면 이렇게 돌려 말하지도 않죠. 딸처럼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조금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팔찌값만큼 돈으로 주시고 이거 환불해주세요. 뭐야? 돈으로 달라는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니?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어미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참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주신 선물이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님께서는 액세서리 보는 안목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값만큼 돈으로 주면 제가 알아서 유용하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가족이니까 터놓고 편하게 말하는 것뿐인데요. 예, 그냥 선물 안 준 걸로 하자.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단둘이 있다고 곧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 돈이고 팔찌고 지금 상황에선 아무것도 내게 해주고 싶지가 않아. 사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데 내가 왜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겠니?
시간 내서 나오느라 고생했으니 마저 차나 마시고 가렴.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말투에 화가 치밀었어요. 째째한 사람이 되더라도 챙겨주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선물 안 준 셈 치자고 하니 저더러 쫌팽이라며 선물도 받는 사람이 기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까박까박 말대꾸를 하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며느리가 하더라고요. 막말로 아가씨한테 하는 선물이면 신상이 뭐냐고 먼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재산 좀 있다고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내가 언제 내게 함부로 했다는 거니? 너는 어른 앞에서 말 가려 할 줄도 모르니? 좀 전에도 그렇게 네 생각이며 감정이며 다 드러내면서 말하더니 너야말로 날 무시하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지금처럼 언행을 일삼으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너무 기분 나빠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나무랐고 그 뒤로 며느리와 제 사이는 정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며느리는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를 살갑게 대했어요. 저 역시 가족들 앞에선 구태여 내색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와 며느리 단둘이 남기라도 하면 말 한마디 오가지 못했어요. 아니, 제 말이라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듯 저와 눈을 맞추지도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내오기를 수개월.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도 잘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다쳐서 열흘 정도 간병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딸이 참 고생을 많이 했고요. 딸아이가 일까지 쉬면서 제 수발을 다 들어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급히 회사에서 연락받아 들어가 봐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에게 부탁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출장에 잡혀있던 터라 지방에 가 있어서 제 간병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은 며느리에게 부탁했고 가족들은 저와 며느리 관계가 나쁜 줄 모르니 거절도 못하고 저를 간병하러 아들을 대신해 왔던 겁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만 짜증을 부렸어요. 그럼에도 나를 챙겨주러 온 며느리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말했죠. 하지만 그런 제게 며느리는 그런 인사말이 다 무슨 의미냐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 간병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거기다 밥상을 차려왔는데 냉장고에 딸이 해둔 국이며 반찬이 많은데 김치에 김에 밥만 덩그러니 차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임에도 결국 며느리에게 소리치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제가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부축을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인상을 딱 쓴 채 저를 부축하는데 제가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간만에 쉬는 날인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지 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간병인을 쓰지. 가족들 고생은 혼자 다 시키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귓가에 대고 그따위 말을 한 거야? 아, 왜 괜히 큰 소리 치고 그러세요.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제가 무슨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역정을 내고 그래요? 정말 너 못 쓰겠구나. 그래, 내가 아파서 내게 몇 없는 쉬는 날 고생시켜 유감이다. 나도 네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진 미안함이 가득이었는데 되려 그렇게 툭 까놓고 말해주니 내게 이렇게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아주 고맙다. 아, 진짜 와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님, 지금 저 없으면 어머님 수발 들어줄 사람 없어요. 이럴 땐 들어도 못 들은 척 잠자코 계시는 거라고요. 뭐? 네 도움 필요 없다. 돌아가. 너처럼 싹퉁머리 없는 애랑 조금만 더 붙어 있다간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니까 그만 가. 어디서 이런 못돼 처먹은 것이 들어와서는 사람 속을 매번 이리도 뒤집어대. 흥, 가라고 하면 누가 못 갈 줄 알아요? 다치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무망이 나도 단단히 났어.
어디 어머님 혼자 간병 잘 해보시던가요, 그럼.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이때다 싶었는지 횡하니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의 몰골은 정말 말도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제 꼴을 보고 기양을 했더라니까요. 새언니는 어디 갔느냐며 단단히 화가 났던 딸을 달래느라 진을 뺐어요. 결국 딸과 아들 모두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민낯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한참 동안 며느리의 얼굴도 못 봤어요.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해봤지만 전혀 받지 않았죠. 명절 때마저도 집에는 들러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도대체 내가 뭘 그리도 잘못한 거냐며 자식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말로는 제가 며느리를 너무 들들 볶아 힘들다고 했다며 앞으로는 명절도 각자 집으로 가자고 말이 나왔대요. 그 말을 들은 뒤 저도 며느리는 없는 가족인 셈 치며 지냈어요. 계속 연락해 정말 며느리가 제게 복귀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제게 느낀 작은 서운함을 시작으로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며느리가 저 역시 너무 미웠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의 목소리 한 번을 듣지 못한 채 지내기를 2년 반. 검진을 갔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암이라는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도 심란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는 아니니 딸과 아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이 저보다 더 씩씩하더군요. 완치율이 높은 편이니 너무 염려 말고 수술 잘 받는 것에만 집중하라며 저를 위로해주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저는 씩씩하게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저를 간병하겠다며 나서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너무도 황당하고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어머님께서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하고 경솔한 태도로 지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제가 어머님을 돕고 싶어요. 그래, 네가 용기를 내어줬다니 고맙다. 그간 쌓인 안 좋던 감정 나도 털어내마. 하지만 괜한 고생할 필요 뭐 있니? 우리 애들한테도 간병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말해뒀으니 너까지 신경 쓸 것 없어. 어머님, 제 마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네요.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챙기고 싶어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허락해주세요. 얘가 이번엔 왜 이리도 집요하게 굴어? 괜찮다니까. 내 몸 하나 내가 건사 못하겠니?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렴.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독 집요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한사코 괜찮다는 제 말에 서운하다는 표현까지 하는데 정말 제가 나쁜 말이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큰 병도 아니고 앞으로 건강관리에만 힘쓰고 병원만 꼬박꼬박 잘 다니면 되는 걸 무슨 간병까지 받으며 자식들 고생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며느리가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는 또다시 간병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번엔 며느리 챙김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요. 요 며칠 수술 받고 병원에 있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며칠만이라도 챙김 받으면 엄마도 편하고 더 좋을 거예요. 저희도 안심되고요. 저번에는 모른 척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고 간병을 다 해준다니. 애가 어디 밥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안 하던 짓을 왜 갑자기 하겠다는 건지 원. 저번엔 간병도 부축도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질 않았다. 같이 있으면 내가 더 불편했어. 그러니 너가 잘 말해서 간병은 필요 없다고 말해주렴. 에이 엄마, 저번엔 반성 많이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면서 이제라도 며느리 놀이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엄마랑 더 가깝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는 거니까 엄마가 이번에만 좀 져주세요. 네?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또 거절을 하겠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의 도움을 며칠 받기로 했어요. 한번 간병받을 때 며느리와 대치가 있던 적이 있으니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염려와 달리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싶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아침 일찍 찾아와 제 끼니며 집안일까지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정말 잘해줬죠.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카드까지 쥐어주며 저를 살펴주는 동안 편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받는 듯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이래서 가족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지낸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가 우리 집을 와 저를 간병해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7시면 알람 시기라도 된 듯 왔던 며느리가 점심때가 다 지날 때까지도 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저를 챙기다 몸살이라도 난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도 안내 음성만 들릴 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다 될 때까지도 깜깜무소식이라 아들에게라도 연락해 며느리의 안부를 물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손에 엄청난 양의 쇼핑백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이게 다 뭐냐고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죽을 듯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면 몰라요? 쇼핑하고 온 거잖아요. 어머님께서 준 어머님 카드로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한 선물들 좀 샀어요. 왜요? 저더러 편히 쓰라고 주셔서 편히 썼는데 뭐 문제 있어요? 갑자기 너 태도가 이게 뭐니? 네가 경솔했다며 사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는 거야? 사람이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너 몸살이라도 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기가 막혀라. 걱정이 무슨 걱정? 집안일 해줄 사람 없어서 그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어머님은 멀쩡한 몸으로 제 챙김받느라 아주 좋으셨겠어요. 암이라는 소식에 나섰던 내가 정신 나간 인간이지. 내가 그렇게 필요 없대도 네가 하겠다고 나서놓고 이제와 한다는 말이 뭐? 너 이렇게 내 뒤통수나 치자고 간병하겠다고 나섰던 거야? 그런 거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누가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니? 코빼기도 안 보이며 지내다 갑자기 찾아와서 살갑게 굴더니 이제와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날 이렇게 괴롭혀대?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에 저는 며느리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이죽거리는 표정을 잠깐 짓더니 양손에 가득 들고 있던 쇼핑백을 저를 향해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며 막말을 퍼부어댔어요.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 당신을 챙기겠다고 한 줄 알아? 암이라며? 암이라면서 왜 하필 걸려도 그런 하찮은 암에 걸려서 지독하게 살아대는 건데? 내가 일주일 동안 생고생을 한 이유가 뭔데? 이제 와서 뭐? 유방암? 암이라길래 투병하다 저 세상 가겠구나 하고 당신 챙기는 척 좀 하면 재산이나 많이 떼주겠거니 했더니 이건 뭐 나만 멍청한 짓 한 거지.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설마 내가 암에 걸려 죽길 바라고 내 재산 때문에 나를 간병하겠다고 나섰다는 말인 거니? 어? 대답해봐 이 못된 거사. 그럼 그 쇼핑백은 다 뭔데? 그건 다 뭐냐고? 늙어서 이해력도 딸리는 거야? 똑같은 말을 또 읊어줘야 알아먹는 거냐고. 이 쇼핑백이 뭐긴 뭐야? 당신이 지독기도 살아서 저 세상 갈 날이 미뤄졌으니 재산 받을 일도 없을 거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회포 풀고 당신 돈이라도 펑펑 쏘대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냐.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도 제 머리채를 잡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도 며느리의 고성은 끊이질 않았어요.
제게 죽으라고 고사까지 지냈는데 이렇게 수술 한 번으로 멀쩡해지는 법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저는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고 며느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대며 말하는데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당신이 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날부터 그렇게 당신이 죽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 걸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지. 당신이 이렇게 멀쩡한 탓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말이야. 이 정신 나간 것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이 소름 끼치는 거사. 어떻게 사람의 죽음을, 그것도 가족의 죽음을 기다릴 수 있어? 당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당신 아들이 뭐 그리 중대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고치기 힘든 암이라도 걸린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아들과 딸에게 암 소식을 전할 때 다른 가족에게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때 제가 아들과 통화했던 내용을 듣게 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간병하겠다 나선 것도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죠. 어쩐지 제가 좀 건강이 안 좋다고만 알고 있을 텐데 간병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던 게 이상하다 했는데 그 의문이 이제야 풀리게 된 거예요. 며느리는 제 곁에서 제 상태가 너무 양호하다고 느껴 의아하게 생각하고 알아보다 나중에야 제가 유방암 2기였고 전이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더군요. 자기의 바람대로 제가 시름시름 앓다 죽는 병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는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재산을 못 받는다면 카드를 쥐어준 이 기회에 제 돈이라도 흥청망청 쓰겠다는 심보로 백화점까지 가서 제 카드를 마구 사용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며느리에게 사람도 아니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질세라 제게 또다시 고함을 쳐대며 되바라지게 굴었어요.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알아? 어디서 이런 몹쓸 것이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왔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그런 저급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냔 말이야. 건강이 아주 좋아 힘이 남아 도나 보네. 얼마나 정정하면 노친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귀청 떨어지게 소리를 질러대. 암이라는 것도 사실 자식들 속 뒤집으려고 수작질 부린 거 아니야? 이게 수술까지 받은 사람의 컨디션이 맞느냐고. 진정한 악질은 내가 아닌 당신이야. 너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거니? 결혼 전 내가 알던 너라는 아이는 다 거짓인 거야?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느냔 말이야? 당신의 돈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겠어? 안 그래? 나를 잠재우고 싶어? 예전의 나를 원해? 그렇다면 당신 재산 나한테 상속해. 그럼 당신이 원하는 가면 다시 써줄게. 그것도 평생. 이날 저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온 가족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게만 이러는 며느리의 태도와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핸드폰을 집어들어 아들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살기 가득한 눈을 하고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할 줄 아냐며 달려들었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못하게 하려고 안달이 나서는 제 핸드폰까지 빼앗아 집어던지는 행동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며느리가 집어던진 제 핸드폰은 거울로 향해 날아갔고 거울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에 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제 아들이 그날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저도 살펴볼 겸 며느리가 오후라도 편히 쉬게 해주기 위해 퇴근 후 제 집으로 곧장 왔던 겁니다. 아들은 복도까지 새어나가는 큰 소리를 듣고는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 주춤하던 차에 거울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란 마음에 급히 현관을 열고 들어왔어요. 때마침 며느리는 제게 개수작을 부리려고 한다며 제 뺨을 내리쳤고 이 모습을
아들이 전부 보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는 건 그 후 며느리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며느리는 아들의 등장을 뒤늦게 알고는 귀신같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췄어요. 손까지 덜덜 떨며 오해라고 연기를 하는데 여우주연상감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니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안 꼴은 또 이게 다 뭐야? 당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자기야, 지금 당신이 본 모습은 오해야. 내가 어머님께 무슨 짓을 한 게 아니야. 믿어줘. 정말이야.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네가 우리 엄마 얼굴에 손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는데 장난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오늘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좀 늦게 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핸드폰까지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시더니 자기가 웃음내면서 내 머리채까지 잡고는 분노하셨어.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라며 무섭게 윽박 지르셨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지금 장난해?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당신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정말이야. 내게만 유독 이러시니 그동안도 시댁에 거름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야.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내일부턴 늦지 않을게요. 저는 어머님이랑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늦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다녀왔을 뿐인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화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리도 무서운 사람인 걸 알지 못했던 과거가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현재가 너무 싫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에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며느리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 그대로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린 표정을 하며 자기의 뺨을 감싸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무시한 채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 잘 왔어. 이제 나도 마음이 편하네. 가서 홈카메라 확인해 보렴. 며느리의 말이 맞는지 네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어. 홈카메라라뇨? 그런 게 이 집에 있을 리 없잖아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왜 없다고 생각하니? 2년 넘게 우리 집에 올 일이 없으니 네가 몰랐을 뿐이야. 네 본 모습이 얼마나 잘 담겼는지 나도 궁금하네. 요즘 세상이 참 좋아? 그렇지? 사실 제가 수술받은 직후 자식들에게 간병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아 상의한 끝에 며칠만이라도 간병인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길래 자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설치해 두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홈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얼굴에 핏기가 다 마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곧장 안방에 설치된 홈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내게 했던 언행이 모두 탄로났고 아들은 며느리를 쥐잡듯 잡으며 당장 이혼 소장을 날리겠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다 오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잘못들까지 만들어가며 계속 거짓말을 해대더군요. 그러나 이제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며느리의 만행이 담긴 것을 아들이 직접 봐버렸는데요. 며느리는 아들의 바지가랑이까지 붙들며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포효했어요. 결국 본 모습을 제 아들에게 보이고만 며느리는 내쫓긴 건 물론 이혼 소송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목을 맸는지 아시나요? 실은 우리 아들은 돈에 관해서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 번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린 자산가예요. 며느리는 그런 우리 아들의 능력과 돈을 사랑했던 거죠. 나중에야 아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며느리가 물욕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시댁에 왕래하지 않는 동안에 자기가 버는 돈은 자신을 치장하는 데 전부 쓰고 생활하는 건 전부 제 아들의 돈으로 지냈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며느리를 탓하지 않고 참으며 지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된 것과 저의 죽음에 대해 가벼이 여긴 것, 그리고 복수심을 느끼며 제 돈으로 그것을 풀었던 점까지 이 모든 걸 알고는
더 이상 참으면서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갈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며느리의 만행은 이혼 소송에서 아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발판이 되어주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땡전 한 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아들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것이 이혼 후에 그리도 아들을 찾아와서는 돈이 없어 위자료를 못 준다고 진상을 부렸어요. 재산 한 푼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슨 위자료냐며 돈도 많으면서 욕심내지 말고 위자료는 받은 셈 치라고요. 아들이 이혼 후 제 집에 들어와 함께 지냈는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아들을 그렇게 볶아대더라고요. 그렇게 지낸 지 두어 달쯤 됐을까요? 또 찾아와 복도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한참을 실랑이하기에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이전 며느리의 얼굴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위자료 줄 돈이 없어? 네가 내 아들과 살면서 사댄 명품들만 팔아도 돈 몇천 구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뻔뻔하게 수작을 부려? 이혼한 마당에 이제 내 시무도 아니면서 참견질하지 마요. 우리 일이니까 빠지라고요. 명품을 팔든 말든 다 내 마음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갔을 거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란 말이야. 당신 그만 안 해? 이런 상황까지 온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모든 게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 탓을 하려거든 너를 탓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만 아니었어도 당신이 내 모습을 알게 됐을 리 없잖아.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금껏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을 텐데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넌 지겹지도 않니? 제발 우리 좀 그만 괴롭혀. 네가 누굴 탓하든 그건 네 자유지만 돈돈거리며 찾아오는 짓 그만 집어치워. 내 아들 덕에 사모은 명품들이 뭐라고 지금껏 정신 못 차리고 욕심만 부려대. 이전 며느리는 날 노려보며 말하는 것도 모자라 다 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며 한 번만 더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눈이 뒤집혀서는 고성을 질러댔어요. 아들은 그런 이전 며느리에게 위자료 줄 돈 없다고 한 번만 더 잡아떼며 찾아오면 또다시 법정에서 마주할 줄 알라며 한 푼어치도 다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라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이전 며느리는 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는 함께 살아온 정을 운운하며 눈물 바람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안 좋게 이혼은 했어도 그간 함께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봐줘. 우리한테 안 좋은 날만 있던 게 아니잖아. 분명 좋은 추억도 많고 나 많이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끝까지 날 궁지로 몰지는 말아줘. 응? 그래, 내가 너랑 함께 지내온 시간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야. 이리도 뻔뻔하고 악질 중에 악질인 여자를 멍청하게 이해하며 살아온 내 시간들을 전부 되돌리고 싶어 미치겠다고. 그러니 더는 내 속 긁지 마. 알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한테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해. 위약금만 받은 셈 쳐주면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돈도 많으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왜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가엾지도 않아? 내게 이렇게 버려진 내가 가엾지 않느냐고. 아들이 괴롭다는 듯 소리치는 모습에 어찌나 눈물이 핑 돌고 이전 며느리가 사무치게 미운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가련한 척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집에 들어가 굵은 소금을 냅다 한 바가지 들고 나와서는 마구 뿌려댔습니다. 썩 꺼져, 이 버러지만도 못한 거사. 내 자식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이 악마보다도 더 악마 같은 거사.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게 베풀 아량은 없으니 그만 돌아가. 애수 없는 것. 이 인간이 진짜 미쳤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짜증나. 일 때 못 낄 때 분간도 못하는 놓친내가? 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간다 가. 한 사람 인생을 이따위로 망쳐놓고 당신은 떵떵거리며 잘 살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당신 지옥에 빠뜨릴 거야. 결국 이전 며느리는
제가 뿌려댄 굵은 소금을 왕창 맞고 제게 악담을 퍼부은 뒤 제 발밑에 침까지 뱉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전 며느리는 아들에게 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악연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고 지낼 때 이전 며느리는 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의 바짓가랑이가 아닌 제 바짓가랑이를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 말처럼 위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품을 팔아 마련해서 주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전 며느리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고가 참 말도 안 되게 생겼더군요. 이전 며느리는 명품 사재기를 끊지 못했고 아들과 부부였을 때 가진 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가 버는 돈으로 명품을 사대는 바람에 카드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위자료를 준 지 석 달 만에 제게 찾아와서는 아들과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며 애원을 해댔어요. 어머님,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니까 이제야 제가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건지 알겠어요. 제발 민석 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그동안 했던 모든 걸 알고도 너를 어떻게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니? 우리 가족이 우습니? 어? 나랑 내 아들이 우스워? 우습다뇨.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진심으로 깨우친 게 많아요. 제가 어머님께 했던 언행 모두 이렇게 싹싹 빌며 사죄드릴게요. 재결합하도록 도와주시면 다시는 어머님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맹세할게요. 완벽한 며느리 그리고 아내가 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민석 씨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예.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러 자꾸 찾아오지 마. 이 집에 너 반기는 사람 누가 있다고 이리도 와서 사람 골머리를 썩히는 거니? 네 생활고는 네 그 씀씀이 줄이고 갚아가면 되지 않니? 네가 어떻게든 메꾸고 네 인생 네가 잘 가꿔가며 살아. 우리 집안과 너는 이제 정말 끝났잖아.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너도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전 남편이랑 재결합하는 것만 힘써줘요. 제가 이 나이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좋아서 전 남편이랑 다시 잘해보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의 어머님이니까 그냥 적당히 선 지키며 지낼 거고, 그래서 이전에 제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게 훈계 말고 전 남편 설득을 해주세요. 참나,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과거엔 몰라도 이제 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야. 아니, 넌 절대 우리와 다시 가족이 될 수 없는 아이야. 그러니 괜히 서로 감정 상하는 만남 그만두고 너도 네 삶을 살아. 질척대는 모습 더 보여 좋을 거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한들 넌 이제 우리 집안과 끝이야.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혼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 도와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놔요. 내가 있을 자리는 어머님 아들 옆이니까요. 당신 아들은 내가 있는 한 재혼도 못할 줄 알아? 귀한 아들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일 꼴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나와 재결합하는 거 도와요. 이 끈질기게도 못된 거사. 냉수 마찰하고 속이나 차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속에서 천불이나 참지 못하고 냄비 한가득 찬물을 가득 담고는 고약한 년 얼굴에 다가가서는 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우리 집에서 내쫓아버렸죠. 하지만 이 속도 없는 것은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서 재결합을 운운했어요. 하지만 저와 아들은 이런 이전 며느리를 끝까지 무시했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과는 이혼 승소 후 1년이나 지나서야 끝이 났어요. 제가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만난 인연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은 이전 며느리가 처음이네요. 저로 인해 아들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게 끝을 맺었어요. 그 부부는 여전히 마음 아프고 아들에게 죄스럽기도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들이 이전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서서히 얼굴이 폈다는 점이랍니다.
지금은 아들과 저 단둘이 함께 지내면서 더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도 지금의 생활이 훨씬 가벼운 마음이라고 말해주네요. 아들이나 저나 이전 며느리와는 악연이었나 봅니다. 아들과 별개로 저 역시 며느리와 더는 엮일 필요 없다는 사실이 제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아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해요. 이전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면 든든하고 평범한 날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아주 가끔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유방암 수술 후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마주하지 않은 뒤부터 제 건강이 무척 좋아졌답니다. 꾸준히 제 건강을 살피며 관리한다면 곧 완치 판정을 받을 것 같다는 희망이 들 정도로요. 이전 며느리의 소식은 그 후에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1년이 넘도록 물욕을 버리지 못해 결국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갚지 못해 아들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을 해온 적이 있어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이 이전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해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보니 며느리와 꼭 맞는 말은 흥망성쇠가 아닐까 싶어요. 제 아들과 잘 지내던 때를 등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일에는 부귀 빈천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남은 생을 활짝 꽃피우며 향기로운 날로만 채워가고 싶어요. 흥망성쇠와 부귀 빈천이 물레바퀴 돌듯 한다는 말을 늘 생각하며 지금 저의 재산에 자만하지 않고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늘 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베풀며 살아갈 거예요. 살면서 나의 태도가 얼만큼 내 삶을 좌우하는지 너무도 잘 알게 된 경험이었다 생각하며 제 아들도 저도 서로를 보듬으며 그렇게 더없이 찬란한 앞으로를 위해 나아갈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도 찬란히 꽃피는 날들 가득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